1월 29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원룸에서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곽 씨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를 했고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23개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으로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막대한 재정 지출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끝까지 싸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조문객의 발걸음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성 젖소 농가에 이어 안성의 한우 농가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정 판정이 나오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확산하는 게 아닌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0, 60대들에게 동남아로 떠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지층 이탈을 막고 경제 행보를 이어가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에 공식 출마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당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동남아시아 조직이 국내로 들여오다 압수된 마약이 시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거래 가격이 중국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매상이 적발됐습니다. 상자를 바꾸어 원산지를 속이는 이른바 포대가리 방식으로 가짜 국산 버섯 수십 톤을 팔았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설 하루 전인 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 도중 자해를 해 숨졌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용의자가 검거됐다더니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거 도중 자해를 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한 택시기사의 제보를 받아 부여 사비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해 있는 용의자 곽상민 씨를 체포하려던 중 곽 씨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공개 수배령을 내린 오늘 오후 충남 부여에서 곽 씨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어 오후 8시 30분쯤 부여 사비문 근처에서 경찰이 택시를 세워 곽 씨 검거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곽 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가슴, 복부 등 10여 곳을 자해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곽 씨는 20여 분 뒤인 오후 8시 50분쯤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곽 씨가 검거 과정에서 사망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동탄 A씨 원룸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곽 씨가 A씨와 교제한 사이라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나랏돈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으로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비로 18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으로 10조 9천억 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4조 원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천 거제 간 남북 내륙철도 사업에 4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 동해선 전철화 사업에 4천억 원,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1조 5천억 원,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에 1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접경 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1조 원, 평택 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 3조 1천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7천억, 충남 성문산단 인입철도에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1조 원,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8천억, 세종 청주 고속도로에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에는 1조 원이 집행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8천억,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에 2천억,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4천억,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제주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에 각각 2천억과 4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4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경기와 울산, 대구, 전북, 전남, 충북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과 충남, 부산과 세종, 대전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외된 가운데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며 국비로 18조 5천억 원이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 정부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을 관통해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어서 지역 균형 개발이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이번 사업 자체를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발표할 정도로 지역 경제 살리기란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국가 균형 발전, 비수도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결국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까지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모두 53조 6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집권 3년 차에 과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규모인 60조 3천억 원에 근접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혈세가 매우 안 좋고 환경 파괴적이고 또한 균형 발전을 이룩하지도 못하는 곳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사업들도 추진 단계는 물론 완료된 이후에도 경제성이 떨어져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보다는 조사 자체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되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지역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했던 터라 이 대상 선정과 탈락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역별 표정을 오점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공항이 없어서 미군 기지 공항에 그야말로 빌붙어 있어 스스로 항공오지라고 불러왔던 전북 지역. 공항 건설을 애타게 기다려서인지 예타 면제 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반응 회견이 준비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50년 수건을 이루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서부 경남 KTX 남부 내륙 철도를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지역도 환호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서 그런지 기쁨은 2배였습니다. 이미 예타를 통과하고도 자기 부상에서 트램으로 건설 방식이 바뀌면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도 환호성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대로 탈락한 지역은 그만큼 낙담도 컸습니다. 영덕 삼척 구간을 포함해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신청했던 경상북도는 왜 우리만 이라면서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정부의 U자형 주요 간선도로 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또 조속히 건설되어야 할 주요 SOC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남북으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포함됐지만은 남쪽에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빠졌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농가에서 10km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도 구제역 감염이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의 축산 농가입니다. 농가 바로 앞 논에는 방역팀이 굴착기를 동원해 구덩이를 파고 사육에 사용했던 갖가지 물품들을 모아 태우고 있습니다. 방역 차량도 쉴 새 없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를 오가며 소독제를 뿌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가에서 사육해온 젖소 120마리 모두를 긴급 처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레터링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살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100마리 정도는 했을 겁니다 지금. 예, 농장 관련된 차량은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소독을 실시하고 저희가 또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 소독도 실시하고 이런. 이번에 처음 도입한 처분 방식은 소의 사체를 높은 온도에서 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입니다. 방역 당국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와 돼지 500여 마리도 폐기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9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이어 경기, 충남, 충북 전체 우제류 백신 추가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24시간 이동이 금지되며 축산 농장과 작업장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구제역은 전국의 축산 농가를 휩쓴 2011년이며 가축 300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안성과 가까운 충청 지역 축산 농가들은 긴급 방역을 벌이며 혹시 모를 구제역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한우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축산 농가입니다. 농민이 방역복을 입고 축사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충북에도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사 곳곳에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올해는 구제역이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던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 발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하긴 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농민들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사 진입로에 소독약을 뿌리고 축사 안에는 안개 분무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느 때 같으면 이 농장으로 드나들던 사료 차량의 이동도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제역으로 소 출하가 어려워졌다는 점. 이 농장도 설을 앞두고 한우 8마리를 출하하려고 했지만 구제역으로 출하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1년에 2번씩 지난해 3월과 9월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이동이 제한되면서 한우를 출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 명절이고 그런데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또 이동 제한이 풀린다 해도 이번 명절에는 출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피해가 좀 많지 않나. 인접 지역인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등 11곳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충북에서는 진천과 음성군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구제역 확산 반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목을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에 축산 농가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구정을 임박해서 구제역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우 농가들은 그 상실감과 타격이 말도 못하게 많은 현실입니다. 그동안 구제역 발병으로 큰 피해를 봤던 축산 농가들은 이번 구제역이 더 확산하지 않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어젯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길 주저하지 않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끝까지 싸워달라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라색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이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언이었습니다. 끝까지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제일조선학교 지원도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가시는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수많은 시민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나눴던 인연인 만큼 할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고 끝까지 사과받지 못하고 가셔서 너무 안타깝고. 할머님 뜻 안 잊을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할머님께서 우리 천차 집회 때 평화비 세웠거든요.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23분. 김할머니와 함께했던 다른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이 진상규명하고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는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오는 금요일 아침 발인에 이어 오전 10시 반부터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개 증언하는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인권운동가이기도 했던 김 할머니의 일생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기 딸만 6인 집에서 넷째 딸로 태어난 김복동 할머니. 군복공장으로 간다는 말에 속아 위안소에 가게 된 건 고작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일본군의 침략 경로를 따라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로 끌려다니다가 22살 숙녀가 돼서야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조선도 아니요 일본도 아닌 먼 애국나라 전장터로 끌고 가서 66살이던 지난 1992년 44년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피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등 전 세계를 돌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이 민간인이 돈벌이를 갖다 하는 바람에 우리들 매일을 회복시켜달라. 병석에 눕기 전까지 매주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9월 암투병 중에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억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나. 1억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해 제일교포와 분쟁 지역 아동,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상처와 흉터가 남은 곳에 희망을 전한 김할머니. 그 고귀한 삶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해방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하루라도 빨리 무슨 해결로 좀 지어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YTN 이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한 분씩 떠나보내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김복동 할머니의 영정에 큰절을 올립니다.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빈소를 조문한 건 처음입니다. 문상을 마친 문 대통령은 상주인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김할머니가 조금만 더 사셨다면 3.1절 100주년도 보고 평양도 다녀올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3분이 남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한 분 한 분 떠나보내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라고 적었고 SNS를 통해서도 1993년 김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일제 만행의 역사가 처음 드러났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김할머니가 투병 중일 때도 직접 병문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참 일할 때 얘가 누워서 있기는 마음이 안 놓입니다. 김복동 할머니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빨리 쾌유하셔서 또 여야 지도부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할머니가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정신을 끝까지 기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할 때까지 이 정신을 우리가 더 기리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의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였고요. 그 당시에도 할머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일본이 조속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오늘, 공교롭게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에 서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이 방문 목적은 주일 미군 시설 견학이지만 대미 담당자가 가는 만큼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접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언젠가부터 한일 갈등에 한 발 물러서 있는 미국이 이번에 중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이 아닌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태진 북미국장은 유엔 사측 초청으로 1월 30일부터 31일간 주일 유엔사 후방 기지를 방문해서 기지 시찰 및 유엔사 주일 미군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달가량 전에 초청을 받았고 일본 내 미 공군 기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지만 관심은 일본 측 미국 담당 당국자와의 만남에 쏠립니다. 보통 지역국장들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 국가 당국자를 만나는 관례가 있는 만큼 초계기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겁니다. 특히나 유엔사를 매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미국이 한일 간 소통에 관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해리스 미 대사도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한일 갈등에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협의할 문제지만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또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동맹 간 갈등이 달갑지 않은 미국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들의 입단 접촉이 한일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결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의 3개월 조건을 계속 무시하면서 계약을 강행해온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합의 안 한다고 계약을 멈추겠습니까?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위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 데 아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분위기가 급변하자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참여안마저 부결되고 혼란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빼고 사업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계획 시행계획 만들어서 임시대의원들 소집해서 동지들과 함께 결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힘실어 주십시오.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한국노총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담은 권고안을 내놓은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당분간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지만은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풀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던 경사노위는 이제 한국노총마저 빠지게 되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무게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등을 강행하면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현안 처리 속도 조절 등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노정관계 복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과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시작된 여야의 갈등이 악화일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릴레이 농성에 이어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공세 고삐를 더욱 죄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월 임시국회문은 열려 있지만 여당은 당내 회의만 계속할 뿐이고 제1야당은 릴레이 농성에 이어 본격적인 장외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만남도 국회 보이콧과 동시에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줄줄이 열거하며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 미세먼지와 카풀 대책 등 지금 당장 국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19,000여 건이 넘는 계류 법안을 심사하려면 법안 소위를 상시화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비판하십시오. 토론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안 소위 상시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이라며 한치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조혜주 의원은 스스로 또 사퇴해야 합니다. 선관위마저 대통령이 장악한다면 내년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가족 소유의 건물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송원석 의원은 자신도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받을 테니 여당도 물타기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저는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은 지하로 숨지 말고 떳떳하게 양지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한국당은 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태우 전 수사관 의혹을 비롯해 손혜원 의원, 조혜주 위원 건까지 지난 한 달 동안 검찰이 고발한 16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하며 공세의 고삐를 한층 더 당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예산안 통과에 이어 국회 폐업에도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1월 내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확인할 뿐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는 문도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놓고 도로 친박당이라고 비판해온 홍준표 전 대표도 내일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인데요. 한국당의 당권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대 속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처음 1위에 오른 정치 신인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망국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우파를 통합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잡음이 일었던 전당대회 출마 자격에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당규와 과거 전례 등을 토대로 볼 때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줄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정했습니다.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이 남아있지만 황 전 총리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날을 세웠던 김병준 위원장도 수긍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비대위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책임당원이 아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출마 길이 열렸습니다. 오 전 시장은 충청권을 찍고 서울에서 열리는 TK 행사에 방문하는 등 연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출판 기념회에서 당권 도전 여부를 밝힐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당이 도로 탄핵당, 친박당, 병역비리당으로 회귀하게 방치하는 건 보수 우파와 당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연일 황 전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숙고를 거듭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전당대회 출마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됩니다. 열기가 가열될수록 과거 행적부터 미래 비전까지 후보들 간 난타전은 물론 본격적인 현미경 검증이 시작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지난해 제기했던 의혹을 다시 꺼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후안무치한 행태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밤 늦게까지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남편에게 집을 증여받은 지 석 달 만에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적인 사안을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떠한 민사불법, 형사불법, 탈세 모두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 하더라도 정말 그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만에 곽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혜 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 서류를 내놨습니다. 집을 처분한 다음 날 해외 이주를 이유로 학적 변동을 신청했다면서 다혜 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정려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률상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건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하던 과거 정부의 공작 정치가 떠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곽 의원이 특수관계인 관리를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한 과거나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공개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확인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이나 취업 못한 청년들, 자영업자들은 동남아시아로 가라는 말을 했다가 논란의 한가운데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오해 살 발언을 한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철 보좌관이 출근하자마자 제출한 사표를 하루를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수리했습니다.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틀을 잡는 데 기여했고 신남방정책 전도사로서 역할이 컸던 점을 평가하며 안타까움도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보좌관 발언의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고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은 전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렸듯이 5, 60대들도 은퇴하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이나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문과 나온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글 교사로 보내고 싶다면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보좌관은 아세안의 새로운 기회를 강조하다가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5, 60대나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젊은이들은 중동 가서 일자리를 구하라고 말한 것과 판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에 나가라 라고 한 발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성과를 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연초부터 혁신성장 현장 방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사표 수리는 김 보좌관의 발언으로 5, 60대와 젊은 층, 자영업자들이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조기에 수습하고 경제 행보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 내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구속기한 안에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다음 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을 50여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신고한 손님이 도리어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직원이 한 남성을 끌고 나와 넘어뜨립니다. 머리채를 잡더니 무차별 폭행을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피해 남성을 잡으며 폭행을 돕기도 합니다. 때린 사람은 클럽의 이사 장모 씨, 맞는 사람은 29살 김상규 씨입니다. 김 씨는 클럽 안에서 성추행 당하던 여성이 자신에게 의지해 몸을 피하자 난데없이 직원이 끌고 나와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졌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만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저 때린 사람 안 잡아오세요? 그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그 사람 클럽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클럽에 있죠? 아세요? 제가 길에서 맞고 제가 끌려나왔어요. 왜 내가 혼나야 돼? 지구대에 온 구급대원이 김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경찰이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공개된 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김 씨가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주변 보안 요원을 때렸다는 피해 진술도 있어 체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김 씨와 클럽 이사 장 씨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사건을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오던 외국인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4개월 사이에 동남아시아 조직이 국내로 들여오다가 압수된 마약만 시가 2천억 원어치가 넘는데 이들 조직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를 노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마약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약 한 달간에 걸쳐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대량 밀수 사건을 집중 수사하여 필로폰 운반사범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검찰과 세관이 압수한 필로폰 양만 13.3kg, 시가 443억 원어치로 약 44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캄보디아에서 시가 36억 원치의 필로폰을 들여온 일당 2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타이완에서 들여오던 조직이 잡혔는데 3건 모두 동남아시아 마약 조직이 개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있는 마약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 하고 동남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양을 보면 2년 사이에 3,0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근 동남아 마약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는 건 한국의 높은 마약 거래 가격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한국의 필로폰 1g당 도매 가격은 베트남과 홍콩, 중국의 최대 6배에 달합니다. 또 SNS를 통해 쉽게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들이 한국을 주된 시장으로 노리는 이유입니다. 세관, 국정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해외의 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마약사범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입국 심사를 보다 강화해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대형마트에 납품한 도매상이 적발됐습니다. 상자를 바꿔서 원산지를 속이는 이른바 포대가리 방식으로 가짜 국산 버섯 수십 톤이 유통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농수산물 시장. 대형 화물차에서 빈 상자가 밖으로 던져집니다. 가서 버려진 상자를 확인해 보니 중국산 표고버섯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물차 안에서 버섯을 새 상자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가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매상 양모씨 등은 이런 식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대형마트 8곳에 납품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자에 옮겨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중국산 표고버섯은 41톤으로 3억 3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적발된 상인은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표기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표기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모질라다 보니까 업체에서 양을 적다고 하고. 중국산 표고버섯은 1kg에 10,000원가량 더 싸지만 국산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네, 국산 표고버섯은 눈으로 확인한다기보다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봤을 때 좀 단단한 감이 느껴지고요. 중국산 표고버섯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좀 말랑한 느낌의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버섯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양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설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올해 설 연휴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인 다음 달 4일 오전이, 돌아오는 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귀경길은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50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말 그대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55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74만 2천 대에 달해 지난해 설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인 4일 오전, 돌아오는 길은 5일과 6일 오후가 가장 밀릴 전망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4일 오전에 집을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은 설 당일인 5일 오후가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 날인 6일 오후가 3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6시간, 광주까지 5시간, 대구까지 5시간 10분이고, 귀경길은 울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10분, 목포에서 출발하면 9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가 하루 늘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귀성 시간은 최대 1시간 반 줄었지만 설 이후가 짧아 귀경 시간이 2시간 50분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을 추가 운영합니다. 또 23개 요금소에서 일부 진입차로를 통제해 본선으로 들어가는 교통량도 조절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행사도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고속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개조해서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 헬기 6대와 군안 견인 차량 2,400여 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특히나 이번 설 연휴에는 홍역이나 독감을 비롯한 감염병 확산이 더 우려됩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들은 사전에 여행지에 대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추석이나 설이면 늘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입니다. 그만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넘쳐나는 고향집.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곤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노로바이러스 등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병과 독감에 걸리기 쉽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대표적인 겨울철 식중독 감염병입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감은 국내에선 지난달 말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있는데 아직 방심은 이릅니다.
해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북반구 대부분 국가에선 독감 기세가 맹렬하고 동남아나 유럽 지역은 홍역이 복병입니다. 보건당국은 독감의 경우 예방접종을 한 뒤 이동할 것과 현지에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에서 30대의 성인들은 과거에 홍역을 앓거나 2회 이상 접종하지 않는 등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접종을 하고 출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밖에 모기, 매개 감염병이 많은 동남아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동에선 메르스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낙타 접촉이나 고기류 섭취, 진료 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금해야 합니다. 국내외 감염병,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어디로 가건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의심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문안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2차 담판 결과물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상당히 이견을 좁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 크게 만족하며 실무 협상 과제와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때마침 셧다운을 해제한 미국 측과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미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 합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곧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호 의전 등 2차 정상회담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문 문안 조정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뒤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북미가 2차 담판에 담을 내용을 두고 이미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에 참여하며 중재 역할을 해온 터라 국정원의 긍정적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온 국정원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북미 양 정상이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판단이 담겨 있고, 하지만 북미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상응 조치를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온 만큼 2차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차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체포되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운전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도로. 1차선에서 질주하는 흰색 차량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달리는 차 앞쪽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긴박했던 상황은 도로 위에 다른 시민이 원총을 꺼내 제압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운전자를 성토했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접촉사고로 승강이를 벌이던 중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자기 차에 올라타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차에 매달렸던 60대 남성도 금속 물병으로 상대의 차 유리를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Were you surprised that they called you the aggressor? No comment.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37살 피츠 제럴드 씨는 $5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를 참지 못해 빚어지는 도로폭력. 결국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됐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설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차량 점검하시려는 분들 많은데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내 5개사가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국 2,500여 개 진기업 협력 서비스 센터에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실시하는데요. 오일류와 제동장치, 또 누유, 타이어 등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점검한다고 하니 먼 길 떠나시기 전에 꼭 체크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 내려가는 길 고속도로 체증도 만만치 않지만 휴게소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의 임시 화장실 890여 칸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특히 귀경 방향 휴게소의 경우 직원의 화장실도 일반 이용객들에게 개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들이 만나는 설, 명절, 궁궐과 왕릉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일부터 6일까지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경복궁과 경희궁, 창경궁, 덕수궁까지 4대 궁과 조선 왕릉을 쉬는 날 없이 무료로 개방하게 됩니다. 또 예약제로 운영됐던 종묘도 연휴 동안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명절에 선물로 상품권 받고 많이 주고받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품권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직거래할 때는 계좌 이체보다는 안전거래 사이트인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경찰청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서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거래 전에 꼼꼼히 2번, 3번 따져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연금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앞으로는 상속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편합니다. 그동안은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볼 수 있어서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만 연간 28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미청구 보호금이나 휴먼 보험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개편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헤나가 들어간 염색제를 사용해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피해 사례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봉 등을 이용해서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연모제를 바른 다음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인데요. 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새롭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염색하실 때마다 염색제를 바르기 전에는 패치 테스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먼저 손해원 랜드게이트 진상조사 관련해 김연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소, 문보시의 계획이었고, 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목표시 여러 검토를 통해서 빨간 선으로 조인이 결정됐는데요. 지자체의 계획보다 약 300억 원이 늘어날 예산이 실종된 것으로 세부 사업 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과다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진행 배정된 과정이 그런데 앞서 저희가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는 가운데 다음은 박성준 의원서부터 빅데이터 분석 문 대통령의 600일 누구를 만났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간단하면서 간단하지 않더라. 문재인 대통령 600일 누구를 만나냐. 우선 저희들은 청와대 여민관 방콕 대통령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대통령 일정 600일 중에 160일, 26.6%, 4분의 1 이상이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오늘 변명 자료에 대통령은 휴일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휴일 다 찾아먹으려면 휴일이 한 100일 돼요. 자기는 365일 24시간 이런다 해놓고는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죠. 저희들이 외주 업체 줘가지고 객관적 분석 로데이션 자료를 가지고 저희와 여의도 연구원이 여러 가지 분석해서 이
이게 오작을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매번 바꿔서는 못 내시는 구성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후보 때는 말이 대통령이 말다그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여의도 일본에서 1위가 평화, 2위가 북한인데 자영업자는 1041위, 소상공인은 688위, 중소기업은 256이다. 정책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2588 2588.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예고한 대로 자유한국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일성으로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보수 통합을 겨냥한 이야기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전당대회 열기는 뜨거워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른미래당으로도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제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도전은 멈췄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결연하게 선언합니다. 영향력 있는 지역 유력 인사가 대표 통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각종 단체 연명부 수집해서 동의 없이 불법 유출해서 한국당에 전달하는 등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거기서 임플란트 하셨다고 대구당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임플란트를 했다고. 임플란트? 네네. 저는 임플란트를 하나 했습니다.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네.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안 될 거고 목요일 날 아마 비대위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황교안 전 총리 오늘 보니까 입당한 지 정확히 2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잔뼈 굵은 중진들의 견제고를 받아내면서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일성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당을 지키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출마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한 지 바로 직후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는 점이 좀 눈에 돋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제 빨간색 넥타이 한 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자로 인해 가지고 일단 자유한국당 그 당대표 선거가 일단 흥행에는 일단 좀 활기를 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됩니다만 바로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지 네. 않습니까? 법무장관, 총리 권한대행을 했던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일단 실패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책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는 네. 여전히 관건이 될 겁니다. 그건 네. 아마 같은 당내 경선 주자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적 질문, 그런 정치적 어떤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헤쳐나갈지는 결국 오롯이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인으로서의 몫일 겁니다. 그걸 네. 잘 뚫어나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원장님은요?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 이제 정치판에 처음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과연 그 정치 실험, 황교안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저는 궁금됩니다. 근데 황 전 총리가 이제 한 20년 정도 검찰 생활을 하고 문재인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 2년, 네. 총리 2년 하고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이제 강하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덤까지 얘기하고 오면서 어떤 좌파 정부로 강력하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좌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게 되면 전국을 이 당권을 좌파 대 우파의 대결로 몰고 가고 본인은 이제 우파의 대표 주자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네. 강력하게 좀 읽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6 운동권 철학이 이제 무덤이 있어야 될 철학이다라고까지 아주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총리 출신들의 발언은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마 본인에 대한 그래도 관료 출신에 대한 전투력, 네. 투쟁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발언을 보면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고강도의 예. 그런 발언들을 쏟아낸 그런 지금 발언입니다.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정권 폭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선언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요, 문재인 표 브랜드 정책,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만 딱 꼽아서 세 개를 그냥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관계, 또 하나는 네. 소득주도 성당, 네. 그다음에 탈원전 세 개 아니겠습니까? 딱 정확하게 꼽아서 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좌파 정책의 경제 실험이다. 네. 그다음에 이념적이다. 탈원전 정책이 그걸 무작정 밀어붙인다. 그다음에 남북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그런 칭송하는 그런 남북 관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네. 세 개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표 정책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파를 네.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좌파 정책으로 몰고 가는 그런 좌우파 대립을 어떤 각을 강하게 세운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부담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라는 이제 본인의 정체성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탄핵 책임론부터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양수가 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지켜왔던 이른바 친박들, 네. 친박들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탄핵이 이게 억울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친박의 강경한 친박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총리는 꽃길만 걸으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예. 있습니다. 실제로 친박의 일부 중진들은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친박의 강경한 입장에서는 과연 너는 그러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단물만 이때 받아들이고 네. 결국 조용히 있다가 한국당이 좀 살아나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네. 비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어떻게 대처할지 네.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더 큰 국민적 질문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정치적으로, 네. 사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 일단 평가가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1심, 2심뿐만 아니라 이제 유죄 판결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책임에 같이 했던 자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친박 프레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당내 경선 주자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이 바로 친박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결국 총선에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우려를 또 한쪽에서는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의 친박의 핵심에서 드러나는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판, 또 비박 쪽에서 보는 내년 총선의 친박 프레임의 우려,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끌어날 것인가, 또 어디서 헤쳐나갈 것인가가 아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계속 입당할 때부터 황교안 전 총리한테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한, 이번 당권 경쟁에서도 후보들이 일제히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 프레임, 탄핵 책임론을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시인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이런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야당, 그러니까 여당의 공격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책임이 없다라는 박근혜 그림자를 오히려 안고 가는 방법인 거죠. 양극단의 방법인데 어느 쪽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는 불리합니다. 시인해도 부인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개인데 근데 지금 오늘 대답하는 걸 보면은 그 중간이라는 게 지금 매우 애매한 거거든요. 아리송하고 지금 모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답변 보면은 뭐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미 확고하게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뭐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도로 친박당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도로 친박당 뭐 개폐 정치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모호한 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능구라기 같은 답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지금 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전당대회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 당권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어떤 황교안이 정치 실험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양쪽에 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길로 아주 조심조심 지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한겨레 보니까 국정농단 수사 기록에서 뜻밖의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이 튀어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황교안 전 총리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그러니까 2012년이죠. 새누리당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그 녹취록을 이제 한겨레 신문 입수해서 이제 분석한 건데 최순실 씨 녹취 그 내용 발언 내용에 황교안 씨는 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였느냐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국민 배심원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 중에 이제 국민 배심원 제도를 내놓는데 이에 대한 이제 왈가왈부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서 최순실 씨가 느닷없이 왜 황교안 씨 그걸 안 받았지요? 라는 말을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뭐 앞뒤 사실은 뭐 거두절미하고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국면에서 황교안 씨라는 이름이 최순실 씨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친박 또는 핵심 내지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연관자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혹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하나씩의 단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한겨레 신문의 첫 시작일 뿐일 겁니다. 아마 당대표 경선 내내 그리고 당대표를 무사히 통과했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만약 이후 대선까지 생각한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친박 프레임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지속적인 책임 추궁에 대해서 자유롭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이제 좀 웃기는 게 지금 방금 말씀 저런 공격들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해야 될 공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면 저런 공격들이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세게 나올 겁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공방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의혹은 증폭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노리는 거는 황교안은 곧 박근혜는 곧 최순실 이 삼각관계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권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해행위 비슷하게 하는 묘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의 확실한 변수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출마할 자격 자체가 있느냐 이 얘기를 나이트 포커스에서 했었는데요. 오늘 당 선관위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서 이 논란은 털어내게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2019년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 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타
입금을 납부하고 입당문서 또는 당비 정기 납부 출금 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 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안입니다. 오늘은 안 될 거고 목요일 날 아마 비대위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 전에 내가 다른 후보들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후보들을 또 쭉 같은 자리에서나 아니면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네, 목요일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 비대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애당초부터. 왜냐면요. 만약에 뒤집히거나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경우는 이건 엄청난 내분에 휩싸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하게 된 배경이 이미 친박계에서 상당히 밀고 있고 또 외곽에는 태극기 세력도 있는데 이걸 좌절시킬 경우는 엄청난 내분에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 말씀 박관영 선거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전당대회 의장이었던 한선교 의장 같은 경우가 이미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사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불발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친박계 비박계 경선도 하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외 규정 두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뭐 이런 반발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당 경선에 같이 나섰던 후보들 중에 일부 이제 반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 자체를 이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온 이상 이 부분을 또 시비 삼아 가지고 당대표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더 큰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황교안 전 총리의 대응은 나는 법조인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당헌 당규를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뒤로 조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니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생활 오랫동안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법조인이 당헌 당규상에 좀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상당히 임의대로 당헌 당규를 고칠 수 있다라는 편의적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부터가 사실은 특권 의식이고 갑질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정치인 황교안의 길을 가는데 그런 매번의 사안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조금 좀 실수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른 경선 주자들이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비대위에서도 아마 이번 선관위 결정을 뒤집지는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순서가 이상해요.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나서 당 선관위에서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바뀐 거 아닙니까? 출마 가능하다고 먼저 말을 해주고 나서 출마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대로는 아주 어색한 거죠. 만약에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저게 뒤집어져서 출마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황청 총리의 정치 이미지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일단 또 밀어붙이는 거죠. 이미 내부 상황을 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특권 의식이랄까요? 뭐 이런 좀 그런 부분으로 그렇죠. 저도 보니까 뭐 자꾸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라고 다른 분이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한 발 앞서간 오버하지 않나 그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 전 총리의 보수 대통합론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좀 들어보기로 하지요. 먼저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보수우파 대통합, 빅텐트론 제기하셨는데요.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른미래당 쪽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포용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 건지, 그리고 만약 있으시다면 그 보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우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가치를 존중해서 나라를 일으켰고 오늘의 부강을 이끌어온 분들입니다. 이 헌법 가치의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하자면 보수 대통합 빅텐트론이에요. 황 전 총리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내가 되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보수의 중심이 돼서 보수의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럴 경우에 빅텐트론 이야기는 걸맞지가 않아요. 빅텐트론은 자기도 버리면서 새로운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는 빅텐트론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더욱더 고쳐야 되고 변화할 게 많고 만약에 바른미래당도 좀 고쳐야 되고 변화할 게 많다고 한다면 둘 다 어느 한쪽이 주도해서 하는 통합에는 흡수되기가 힘드니 제3지대에 그러면 제3의 빅텐트를 쳐서 빅텐트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 모이자라는 게 본래의 빅텐트론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고 자유한국당 주도의 보수 통합이나 야권 통합을 생각한다면 이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상황,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친박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당대표, 총선을 친박 프레임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총선의 얼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시 한번 친박들이 득세해서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니셔티브를 주는 이 야권 통합, 바른미래당이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저 빅텐트로는 좀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너무 한국당 주도의 좀 안이한 야권 통합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황교안 전 총리 말을 가만히 보면요. 빅텐트의 어떤 의도, 본인이 생각하는 구도를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질문을 보면요. 질문한 사람들은 보수우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보면은. 근데 이게 좀 미세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우파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우파 색깔이 훨씬 더 좀 강하다는 뜻이 내포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답변 보면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온 분들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30 때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 뒤에 마지막 말이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총론적으로 원칙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은 상당히 내키지를 않는다라는 사실 그 마음이 상당히 좀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런 중도 이런 우파에서는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마음을 엿보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 하태경 의원을 콕 집어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 통합이라고 하니까 뭐 뭐든지 그냥 비빔밥처럼 다 넣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를테면 거기 유승민 의원을 받으면서 또 이 태극기 애국 세력도 같이 껴안겠다고 하면은 양손의 떡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우파가 아니라 중도 좌파에 가깝다. 지금 이게 김진태 의원의 생각인 거죠? 근데 넌 좀 너무 궁금한 게 방금 그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던 말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과연 태극기 세력이 말이죠. 어느 쪽을 지지할지 황교안일지 김진태 이게 너무 궁금해요. 여기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던 유승민이나 하태경에 대한 선택의 폭이 갈라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황교안이나 김진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강한 보수 쪽으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도 지금 사실 저 유승민이나 하태경과는 결이 지금 맞질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황교안, 김진태 두 사람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유승민, 하태경은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앞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태극기 향배가. 들어가면 뭐 비빔밥이 된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황교안 당대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는 게 본인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모든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교안 당 밑으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죠. 유승민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힘 대 힘으로 뭐 어떤 이제 싸움을 해야지.
나도 싫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도 황교안 전 총리나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보수통합이라는 기치하에서 바른미래당을 뭐 받느니 마느니 올 거니 말 거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주축 세력은 웃기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진태 의원의 지금 아까 말해서도 그 개념상 일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태극기 애국 세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태극기 나오신 분이 선의를 가지고 나오시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에 지금 매주 나와서 집회하신 분들은 전반적인 이념적 지평에서 보면 이제 극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억울한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나 김진태 의원처럼 그들의 이제 이른바 강경 보수 입장이 커지는 자유한국당이 되면 그 중심으로 보수 통합하는 것은 이건 야권이 재편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하태경 의원이 그런 경우라면 유승민, 하태경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안철수 대표도 좀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교안 전 총리나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방향에서의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이 되면요. 그것은 일부러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외연의 확장에 실패합니다. 수도권 중심 같은 경우는 특히 수도권은 각 지역구가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거의 10,000표 이내에 당락이 엇갈려요. 그러면 수천 표 안에 당락이 엇갈리는데 그 수천 표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태극기 부대의 그 둘레에 갇혀버린 보수의 외연의 그 미흡성 속에서 만약에 그 야권이 통합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선거는 야권이 사실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지금 보수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권 재편이 중요하다. 야권의 재편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려고 했는데 못 해왔던 혁신을 더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결별하든지 역사적으로 그 끈을 끊어버리는 이야기를 먼저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황골탈퇴를 하고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태극기 부대 중심의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을 하면 저는 내년 총선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딱 꼭 집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을 얘기했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본인이 어느덧 지금 대권 주자급으로 좀 상당히 성장한 정치인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미약하고 지금 거의 당무도 보지 않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지금 몇몇 의원들이 중진들이 내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도 좀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경우에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선택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아주 저는 적다고 보는 거죠. 들어가도록 상당 명분이 들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잡거나 대표가 되거나 혹은 김진태 의원이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당 입지가 클 경우는 다른 의원이 많이 찬성한다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정치적인 낭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이미 그걸 알고 죽으나 살아 이미 다른 정당에서 한번 뼈를 묻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손학규 대표랑 유승민 의원 전 대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두 사람 다 위기에서 공감했을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이끌고 있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지지도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하다면 바른미래당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거고 유승민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칫하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바른미래당 고사되고 두 정치인은 지금 오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지금 정도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그런 아마 비장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의견상의 접점이 나옵니까? 당 진로를 놓고는 계속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자기 활로를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가면서 자유한국당이 흡수되지 않는 야권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무리 바른미래당에 지금 쪼그라져 있지만 두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그래도 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저는 손학규 대표도 유승민 의원을 계속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걸 전 의원 등 대구의 자기의 복심들을 한국당에 보냈잖아요, 사실은. 살짝 허락하에 보낸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묵인을 해서 보냈는데 가서 못 들어갔어요. 복당이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황교안 전 총리의 기세 등등한 어떤 당권 출마, 김진태 의원이나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고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아마 굳혔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대선 주자가 당내에 움직여줘야 바른미래당이 존속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저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두 분이 만나서 아마 공감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금년을 그러면 바른미래당 독자적으로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씩의 활로보색의 방법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탈당설은 그러면 조금씩 더 잦아들겠다.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탈당설은 당분간은 잦아들 수밖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국회의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도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떨어져 나오면 거기서 조그만 텐트가 하나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유승민, 손학규가 뭉치면은 또 다른 제3의 빅텐트를 하나 만들 수도 있다. 4, 5월경에 상당히 좀 빠른 은밀한 얘기들이 정치권에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손학규 대표나 유승민 의원한테 상당히 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회도 될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른바 5060 세대에 대한 무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표를 내고 이 사표를 수리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죠. 잠시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을 만나서 김 보좌관이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자마자 사의 표명을 했고 저녁에 사표 수리를 대통령이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거고 뭐 사실상의 문책이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원래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이렇게 빨리빨리 교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보면 이제 사안이 간단치는 않다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청와대에서도 빨리 불을 꺼야 된다라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여야 관계, 국회가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설화를 한 건데 사실 내용 자체로 보면요, 솔직히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큰 문제되는 발언은 내용 아니에요.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근데 보면은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상당히 이 자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를테면 뭐 요즘 50대, 60대 중에 은퇴하고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는 듯하게 은퇴하시고 뭐 살인왕 가지 말고 SNS 댓글 달지 말고 그러니까 악플이나 이런 거 달지 말고 아시안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20, 30대에서도 뭐 너희들 헬 조선하지 말고 남방으로 가면은 말이지 해피 조선이다. 그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보면은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화나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인 세력이 좀 이영자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20대도 자극하고 또 다른 말을 했냐면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뭐 일본에 있는 식당 숫자보다 우리가 3배나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왜 식당을 이렇게 한국에서 하려고 그러냐. 저쪽 남방 동남아 가서 식당도 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런 말들이 지금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내일 모레면 지금 구정입니다. 설인데 설 앞두고 저런 말들은 내용과는 다르게 아주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 자존심을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아마 경질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경제보좌관 뭐 차관급 되는 자리죠. 문재인 정부 참모들 가운데서 이런 말 실수랄까요? 이런 걸로 이제 처음으로 경질된 사례라고 하는데 지금 김현철 보좌관은 뭐라고 해명을 했었었나요? 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언이 보도가 된 다음에 오후에 첫 번째 반응은 해명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2030이나 20대나 아니면 5060 세대들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가 사태가 진화되지 않으니까 어제 저녁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사과를 드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저녁에 해명을 했다가 사과했던 걸로 보면 사표를 낼 생각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사표를 냈고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제가 볼 때 김현철 보좌관의 자의라기보다는 문책성으로 청와대가 정리한 거라는 저는 추측이 강하게 좀 나온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중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청중들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원들과 CEO들 모아놓고 한 경제정책 특강이에요. 네. 거기에 자영업을 하려면 왜 일본으로 안 가느냐? 왜 국문과 나오면 저 태국으로 가서 한글을 가르쳐라? 왜 50대가 은퇴한 다음에 사내만 가지 말고 아세안을 거기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기업을 이끄는 주요 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그 청중 오디언스에 맞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얼마나 블루오션이고 여기가 얼마나 희망이 있고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진출하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를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런 방향으로 핀트를 못 맞춘 거예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경제보좌관으로서 청와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네. 청와대에 서둘러 진화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애꿎은 자리에도 있지 않았던 국민들이 상처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지요.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비극을 익히고 발전시켜 세상을 바꿀 반도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협력사 등장이요! 귀하의 비급에 영감을 얻어 반도체 충착 설비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합체 신공이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 요호라, 서로가 기술을 합치니 모두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강우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SK 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I Can Speak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코미디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펑펑 울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가 바로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남은희 씨는 물론이고 위안부 피해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변영주 감독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이야기들을 최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뒤늦게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담은 영화 I Can Speak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틀며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상업 영화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은 바로 김복동 할머니로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남은희 씨는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냥 마음을 빌려왔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날개를 달고 편한 세상에 가시라고.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아 세 편의 연작으로 완성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 다큐멘터리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은 변영주 감독도 추모를 표했습니다. 변 감독은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 모든 피해 여성의 깃발이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는 한두 편이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삼은 귀향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지난 2016년 개봉해 누적 관객 350만 명을 넘기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허스토리는 부산의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이 부산과 일본을 오가며 벌인 피나는 법정 투쟁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입니다. 생존자는 이제 23명에 불과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 문제인 만큼 끊임없이 영화로 만들어 계속 되새겨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면 젖소 농가에 이어 안성의 한 한우 농가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정 판정이 나와 설을 앞두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축산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금광면 젖소 농가에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 곽상민 씨가
검거 도중 자해를 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8시 30분쯤 한 택시기사의 제보를 받고 부여 사비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곽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곽 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 10여 곳을 자해해 크게 다쳤고 경찰이 곽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20여 분 뒤인 오후 8시 50분쯤 숨졌습니다. 곽 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동탄 A씨의 원룸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 짧게 정리합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내일 재판이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오늘 재판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재판부의 진행 방식으로는 임 전 차장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도 내일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첫 정식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 내 인사 이동으로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앞으로 50여일에 불과한 구속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반짝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6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추웠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7도 가까이 오르며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 그리고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7도로 예년보다 5도나 높아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북 지역은 종일, 영남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건조함을 해소해줄 반가운 단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설 연휴인 일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던 생애 마지막 날들 동안 김복동 할머니는 내가 수요 시위에 못 나가서 어떡하느냐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시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마 할머니도 맨 앞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요?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여성 인권 활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고 김복동님의 명복을 빕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